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안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금리 내리고 나면 안 좋아지는 일이 생겨요. 올해 9월이면 금리 내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오만한 마음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 있다 보는데 뭔가 피크아웃, 뭔가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가장 밝아 보이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윤지호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대표라니까 뭐 사장님 같은데 아니고 리테일 사업부 대표입니다. 네, 아니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네. 자, 요즘 증시 참 변동성이 크고 네. 미국 증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의 이 불안정한 그 급등락 이어지는 장세가 참 불안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쉬어야 될 것이냐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리테일 사업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시작할 때 요즘 가끔 일반 투자자분들 만나 뵈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떤 분한테는 되게 쉬워 보이는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핵심 종목들에 접종하면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시장에서 성과가 나름 괜찮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아직 열심히 주식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굉장히 어쩌면 이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올해 남은 그 하반기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은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한 이슈들, 특히 미국 관련 이슈들이 그리 우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좋아도 잘 못 올라가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 감기를 하는 그렇죠. 이런 시장이 좀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 성적표가 좋았던 분들은 앞으로도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상반기에 성적이 부진했는데 이후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아,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더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현실은 네.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 옛날에 이제 주로 법인 영업을 하다가 일반 투자분들을 이제 만나뵌 지가 한 좀 됐는데 느낀 거는 우리가 쉬운 문제들이 많을 때 문제를 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대다수 대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 그러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상당히 경기도 좀 그냥 그렇고 기업 실적도 좀 안 좋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닉스 예를 들게요. 오늘 하루하루 매일 하이닉스의 실적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이닉스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이번에 하이닉스가 적자였을 때였어요. 그렇죠. 망한다 얘기까지 나올 때. 망한까지는 아니지만 적자였어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적자였을 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자가 나고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엔 아니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데 왜 그래? 결국 기업의 투자의 어떤 사이클적 요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건 이런 거예요. 저희 날씨에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이 씨를 뿌리는 시기냐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릴 시기는 예를 들어 이 종목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를 씨를 뿌릴 시기는 어쩌면 지금은 이제 추수할 7만 때다. 원대였던 것 같고 7만 원대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사실 그때 샀거든요. 그게 기억나서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때 가장 막 제가 그때 여기 방송을 나와서 적자인데 제가 반도체 좋다고 말할 때였어요 그때. 근데 지금 20만 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앞으로 30만 원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수확을 할 때지 막 씨를 막 뿌리는 시기니까 그런 전 주제를 갖고 왔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가 씨를 뿌리는 시기일까? 이럴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PBI라는 걸 갖고서 대략 2019년 이후에는 0.9배가 깨지면 이때 사면 됐었어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0.9에 깨질 때 씨를 뿌려 놓으면 어쩔 때는 1뭐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지만 1.3배 근처 갔을 때거든 이때가. 근데 지금은 참 아쉽죠. 우리나라가 흰배도 1배도 1배만 간신히 넣었다 흔들리고 하고 사실 1.1배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샀으면 매우 유리했는데 뭐 반대로 지금은 아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하방은 밀릴 일이 없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혹시나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PBR 0.9배, 지금 현재 2,540 정도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수가. 그렇죠. 혹시 0.9배가 또 온다면 매우 매력적이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아직은 그렇게 간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인데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기 좋아지면 한국 같은 소위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죠. 근데 요게 올라가는 기간, 소위 OECD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기간에 주가가 급락을 잘 안 해요. 네.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이게 고민되는 건 내려오는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 주가는 어떤 충격에서 팍팍 무너지기도 합니다. 네. 어떨 때 이런 국면이 참 2012년, 14년 보면 올라간 것 같다가 계속 옆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럴 것 같아서 박스피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여하튼 하방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말하는 조정받아봤자 10% 이상은 힘들어. 경기선에 올라오는 게 이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선인 자체가 보기에 따라 늦으면 내년 1분기, 네. 빠르면 올해 4분기에 꺾일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선행지수 전월차랑 몇 가지 이제 이거의 선행 지표들을 보면 올 하반기가 되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인다고 본다면, 근데 꺾이는데 이렇게 꺾이면 2014년, 14년처럼 완만하게 내려오면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이렇게 갑자기. 알 수 없지. 뭐 이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거 역시도 씨를 뿌리는 시기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네. 씨를 뿌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수출 증가와 관련된 건데 뭐 동일한 그림이니까 이건 좀 생략을 하지만 여하튼 지금은 수출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선행지수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저한테 주신 것 중에 그래도 시장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어제 그랬죠. 오늘 언제 방송이 나갈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 쭉 한번 뻗어주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니, 역대 최고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 연말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60조였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274조로 더 올라갔어요. 이랬다가 2021년이 이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더 잘 나왔어요. 알다시피 있는 때가 주가 정점 나오고 22년부터 부러지죠. 이런 비슷했던 시기가 또 언제 있었냐? 그 과거에도 보면은 11년에도 올 당초보다 더 잘 나왔다가 부러져 그 다음에 부러졌죠. 네. 12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잘 나와서 사실 주가 더 올랐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게 내용을 또 안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특정 종목들을 좋아진 걸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뭐 은행 뭐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 조선 턴어라운드 뭐 유틸리티 요 정도 쪽에서만 순이익이 나아지는 거여서 여하튼 실적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주가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게 이제 결국 피크아웃 논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크아웃이지만 피크아웃이 더 가서 피크아웃 돼야지 뭐 지금 벌써 피크아웃이야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실 그 대표적인 데이터가 이 그림은 좀 유심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ROE를 12개월 예상 이익을 갖고 만든 이 ROE 네. 그 ROE와 PBR의 괴리가 이렇게 원래 PBR이 요정 ROE가 요 정도 올라갔으면 PBR이 이렇게 올라갔어야죠. 네. 그렇잖아요? 정말 못 오르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라는 기업 이익이라는 건 결국 글로벌 경기, 특히 혹시나 이건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건데 네.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약할 걸 보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하튼 이거는 뭐 가능성이죠. 근데 여하튼 하반기 이익모멘텀 둔화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이익은 안 나올 거야. 올해 말에 내년 초가 되면 피크아웃해서 내려올 거야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는 현재 ROE 대비 PBR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 견해를 오래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데이터로 본다면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맞았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더 좋은 장이었어야 된다가 생각이에요. 이만큼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예, 그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ROE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기 중에 하나가 ROE가 좋아진다는 의미.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익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최근 보면 우리나라가 주주환원 쪽에서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밸류업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 절하를 해왔는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은행주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만년 은행은 답답한 아니죠. 은행주는 어떤 굉장히 단단하게 시장을 버텨주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쉽게도 올해의 배당 총액은 안 들어있지만 잘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배당 총액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다 막대기를 앉는 게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근데 대략 최근에 나온 것만 집계해서 봐도 2023년 대비 최소 15% 이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현재 시점. 예. 그러면 ROE에서 분모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ROE 반영 주가가 올라가겠다 생각도 있지만 사실 섹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고를 때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잠깐 배당주가 있고 배당 성장주가 있어요. 그렇죠. 배당주는 그냥 이 시점에서 배당 수익이 좋은 거. 근데 이건 사실 되게 별로예요. 배당 성장주 뭐냐면 지금은 배당이 요즘 주가가 성장하면서 이익이 커지니까 그만큼 배당이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고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아마 가장 상징적인 종목일 거예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배당 성장이 되려면 이익이 이렇게 올해 좋았다 내년 나빴다 이러면 안 되고 그치. 꾸준히 좋아야 돼요.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쩌면 구조적인 산업, 은행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방어주를 떠나서 배당 성장 개념으로 상당히 이쪽에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진짜 초반에 밸류업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선거 때니까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를 보니까 일본의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높아진 거예요, 눈높이가.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기업들의 거기에 이제 기업들도 좀 호응하는 것 같고. 아유 뭐 대표님도 일조하셨고 뭐 많은 여의도의 어쩌면 우리 여의도의 제도권보다 어쩌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일반 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신 분들이 강하게 외친 것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일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 거죠. 봐요. 미러링 하는 거죠. 2014년부터 일본이 실질적으로 밸류업적인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봤더니 상당히 주가가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워렌 버핏이 일본에 상사를 투자했을 때 좀 뭐 하는 짓이야 했거든요. 이해를 못했었지. 그거 기억나세요? 예. 사실 그때부터 주주 가치에 대해서 버핏은 굉장히 그걸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좋은데 지수는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왜 우리가 꼴찌를 해야지? 주가 그렇죠. 저 근데 뭐 수익률이. 들어가 보면 좀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던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쉬면 우리가 뜰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미국이 쉬면 우리는 더 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유는 다음 그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과거인데요. 제가 94년에 여의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때부터의 기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94년에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근데 항상 그때부터 제가 초기에는 잘 했지만 이해가 안 갔던 게 미국이 뭔가 금리를 내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94, 95년만 이때가 바로 그나마 금리 내리고서 주가가 안 빠졌지. 그거 미국은 버티다가 IT 버블 나왔을 텐데 이때 우리나라 무너져서 IMF 갔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때 인슈런스 컷을 얘기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94년도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리 내릴 때 95년에 이때 우리 증시 무너졌었고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내렸을 때도 우리는 내릴 때도 우리 증시는 무너졌었고요. 16년 그때 금리 인상 사이클 뒤에도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이때 무너졌었고요. 네. 인상할 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하할 때. 무너졌어요. 미국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아시안 외환위기까지 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드디어. 네.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동일한 얘기를 올해 내내 반복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 아저씨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경험적 판단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안 좋아지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금리 내리고 나면 안 좋아지는 일이 생겨요. 제가 이 말하면 진짜 무책임하다. 오늘 제가 대표님이 편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도 고용 둔화가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렇게 하면 참 마바라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제가 리서치 센터장 아니니까 마바라처럼 얘기를 하면 코스트에 달걀 얘기를 하지만 뭐 하나 넣어놓은 거고 괜히. 이 그림이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때쯤에 모 채널 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요때예요. 이때 한참 미국 경기 침체 무너지면서 나스닥 붕괴된다는 막 얘기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다시 봤더니 핵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역전되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순간에 주가는 역전이 딱 되면 주가는 빅랜드를 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역전되는 순간에는 주가가 엄청 더 올라요. 해소될 때 주가가 부러져요. 이렇게 해소될 때. 역전이 해소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금리는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라고 하는데 금리는 왜 내리는 거냐면 돈의 수요가 약해지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돈의 공급과 이걸로만 자꾸 금리를 바라보니까 이러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기에 관해서 금리가 내려오는 순간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진검승부의 기간이 왔어요. 올해 9월이면 금리 내릴 거예요. 그렇죠. 뭐 25pp 정도면 별로 겁이 안 나는데 50pp를 내린다. 그렇지. 아직은 얼마 낼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그때부터는. 이거 뭐지? 단기 금리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잘 안 내려오겠죠. 단기는 정책 금리이고 장기 금리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네. 국채 수급, 경기 모든 가면 잘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단기 금리는 내려가면. 근데 이게 전제되려면 결국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 말 하는 순간 딱 첫 번째 질문.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미국 GDP가 몇인지 압니까? 이 얘기가 나오겠죠. 2.3인가 2.4, 0.1, 2.8, 2.7인가 얼마에서 더 나왔죠. 0.1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요즘은 편하게 그냥 제가 이제 뭐 자주 방송도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걸 사실 뭐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뭔가 기대 지표보다 안 좋게 마이너스 감이 안 나오는 거 지표가 뭐 이런 거는 뭐 많이들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인데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쓰던 그림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예요, 요 선이. 네. 경기 침체 전까지 경기는 좋아요, 미국은. 이렇게. 경기치에 딱 들어가요. 그때 예상치는 항상 좋아요, 플러스로. 네.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를 2000년에도 그랬고. 아니, 원래 그린스펀도 그랬잖아요, 2002년에. 버블을 왜 몰랐냐 했더니, 버블은 원래 지나봐야 하는 거다 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오만한 마음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 있다 보는데, 뭔가 피크아웃, 뭔가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가장 밝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연준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연준이 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잘 보시면 미국이 비자 실적이 나왔는데 비자 실적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를 그렇죠. 결정짓는데 어닝콜에서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돈 없는 애들부터 소비가 망가진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렇지. 연체자는 없는 층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잘 보시면 돈 많은 사람이 금리 높으면 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부터 힘들어지다가 자영업자부터 힘들어지다가 뭔가 여기는 망가지고 점점 이게 이제 올라오고 최근에 위메프 티몬 사태 뭐 이런 거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 시작하는 거죠. 뭐 해피머니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 잘 보시면 크레딧 스프레드 아직 문제 없다 하지만 트리플 C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흔들리는 거야, 미국. 자,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연체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뭐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미국이 NFIB라고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더라? 그 하여튼 그 소기업 낙관지수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한테. 이거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바닥 상권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음영 처리한 게 MBR의 경기 침체 시기예요. MBR 아시다시피 우리 한참 지나야 알잖아요. 우리가 경기 침체가 특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연속해서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라고 보고 기술적 침체라고 보고 MBEI라는 리첼이라는 경제학자가 창립했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지나고 나서 이게 경기 침체여서 그때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항상 언제 들어왔냐? 이 NFP 소기업 낙관지수 여기 오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린 거는 여기서 내린 게 아니라 여기서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잡혀서 그냥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은 처음에 다 보험성 인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 이제 고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NFIB에서 이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질문이 맨 아래 보시면 매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한 비율이라는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게 올라오면 실업률이 올라갔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바닥에서 돌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죠. 나름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외사 자료 많이 뒤지다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강점은 딱 하나예요. 많이 봤어요, 자료를. 그럼 우리가 맨날 여기서 미국의 GDP가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다고요, 걔네들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NFIB 저희 서베이에서는 이미 고용 지표 악화를 예고해 왔어요.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의 가장 첫 단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제 회사들 자료 보다 보면 아니면 뭐 글로벌 이제 뭐 아티클 보다 보면 미국 트러커 고용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경기 침체 전에 트러커 고용부터 줄어요. 그렇게. 아니 이거 당연하죠. 고용을 줄인다는 건 경기가 뭔가 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물류를 네.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 우리는 뭐 기찻길로 다 연결돼 있지만 미국은 뭐 제가 뭐 미국 아주 시골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큰 차를 갖고 이렇게 그렇죠. 다 이동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확 꺾여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파월 얘기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미국이 7월에 흔들렸는데 사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6월 FOMC였다 봐요, 저는. 네. 뭐 그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뭐 그게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서 물가 부분 얘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 물가가 2% 갈 때까지 뭐 언젠가 가겠지 뭐. 근데 약간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거는 물가 레벨을 그 정도까지 안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기준이 바뀐 거지. 맨날 그 말이 뭔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중립금리가 달라 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월이 6월 FOMC에서 최근 고용 지표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전망보다 실업자가 더 많아진다면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악화로 보겠다. 이게 그때 잘 보면 그때부터 주식 흔들렸어요, 미국. 그러니까 자꾸 7월달 들어와서 안 좋았지. 사람들이 자꾸 뭐 빅테크 뭐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크로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고용이 뭔가 흔들린다 보고 이거 보면서 금리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아니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해서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안 보는 이유는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내려서 해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그거는 결국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이냐 파월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번 FOMC에서 경기 침체 같은 거 안 올 거야. 언제 근데 파월이 뭐 맨날 온다고 하고 합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고용 지표를 보자고요.
잡 오프닝 레이트. 맨날 아마 경제지표 하시다가 자주 방송하시니까 이제 저는 하루하루 그 뭐 예상치 언데보다 이 추세를 보세요, 추세. 구인율이 쑥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구인율이 뭐죠? 수요예요. 노동의 수요가 확 줄고 있는 거죠. 물론 과거 저점은 이 코로나 때 거의 3점, 이건 코로나 때죠. 그렇죠. 5%가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국은 고용시장이 어떠냐면 이직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을 때 이직률이 높아요. 막 이직했다 비싼 데 가고 이러는데 이직률도 떨어지고 퇴직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노동 수요가 매우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러 고용 지표를 딴 걸 보는데 실업률은 매우 후행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고용 지표 쪽에서 뭔가 파월도 보고 있다는 걸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하자는 거고.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4.1이었잖아요. 이 4.1을 구성하는 걸 잘 보시면 실업률 중에서 이렇게 높은 데도 있어요. 이게 뭐죠? 블랙 아메리칸. 아, 흑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히스패닉이겠죠. 스페니. 그 다음에 아시안도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는 6.1이지만 이쪽은 상당히, 그러니까 저임금 쪽들이 백인들만 안 올라오고 있죠. 실업률이 많이. 백인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이민자도 많이 바뀌어서 저임금으로 어떤 임금을 좀 유지해 오는 것도 네. 있었지만 수요가 있었으니까 고용이 버텨졌는데 일단 고용도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 고용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혹시 트럼프가 돼서 네. 이민자를 많이 막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임금이 올라가겠죠. 서비스 쪽. 코어 CP도 오는 문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용 쪽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는데 다음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달에 네네. 8월이니까 이미 이번 달에 됐네. 실업률이 4.2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맨날 샴 법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샴 샴 법칙? 규칙, 샴의 규칙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이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인데 무슨 샴 교수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의 이동평균선이 12개월 주 최저 실업률에 비해서 0.5%포인트 높으면 경기 침체 초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여튼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 0.43이에요. 산수해보죠.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4.2가 되면 넘어가죠. 0.5가 여기 오겠죠. 이번 달에 이게 넘어올 것 같아요.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슬슬 나오고 있긴 해요. 샴 법칙. 아, 그래요? 실업률이 불황을 실업률 증가 뭐 세상에 이런 수학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경기라는 걸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는 걸 여기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고용이라는 걸 갖고 보는 거예요. 고용으로 본다면 드디어 뭔가 인계점. 우리가 인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쌓여가도 안 터져요. 모래알처럼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모래 하나리 툭 떨어졌는데 그게 인계점이 돼서 팡!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죠. 우연들이 나오는 거지만 여하튼 샴 규칙의 경기 침체 지수도 상당히 다가서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이익과 연동시키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글로벌 선행 지수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인하 사이클 돌입 전에 미국채 2년은 한 50에서 60bp 빠졌었고요. 과거 보니까. 10년은 25에서 35bp 빠졌어요. 네. 이걸 지금 산수를 대입하면 2년은 3.901까지 해서 3.83억까지 내려올 수 있고 3.83억 하단이에요. 미국채 10년은 3.96까지. 이게 쉽게 말해서 금리 내리기 전에도 사실은
하락 그 과거 비율을 보면 역전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금리는 이미 먼저 내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당장 해소될 거로 보진 않아요. 빠르면 한 11월쯤, 대선쯤 끝나고 그 무렵. 늦으면 내년 1, 2월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경기가 무너져서 막 주식이 폭락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앞에 놓인 시장이 미국 시장마저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좀 너무 혼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봤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옛날 경제 법칙이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저 이후. 아저씨 저 놓친 데 나와가지고 뭔 얘기하냐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AI 얘기 좀 같이 해보자는 거야. AI인데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막 이게 이제 기술이 막 이게 기대가 막 올라가요. 네. 이때 경제에서 그 뭐가 작동되는 거냐면 이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막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이게 이만큼 돈 벌 거라고 말하면서 막 투자를 해요. 여기저기 모든 기업이 다 투자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드디어 숫자를 보는데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들어와요. 이번에 구글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보통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자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뭐냐, 공동의 계곡이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버티는 놈들은 버티는데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 못해서 망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옛날에 잘 보시면 태양광도 그랬었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태양광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뭐 새로운 기술서부터 그때 우리 한참 그치, 다이얼 패드. 막 그때도 결국 무료 해외 통화. 뭐 다음 네이버, 카카오 살아남고 나머지 다 아웃했잖아요. 보안 회사들도 뭐 장미디어, 사이퍼 뭔가 그러니까 이 기대가 꺾이면서 공경의 개혁까지 그거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욕이 있으니까 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직 버블이 오지도 않았다. 이것도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다가 난 죽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SK 하이닉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 있고. 하고 그다음에 뭐 변압기 같은 거 하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이거 뭐 그리고 여기서 한다면 엔비디아 하고 뭐 AMD 하고 TSMC 하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건 그럼 안 빠지냐.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왜 마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면 고원이 온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여기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드릴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최근에 챗 GPT 얘기해도 많이 활용하세요? 아니 지금 결제는 유료 결제하는데 네. 지금 들어간 지 지금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호기심에 했는데 생각보다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과금체계 같은 것도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욕도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왜 여기는 YOY 데이터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YOY 그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정확히 이 그림을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주가로 보여드리고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아까 AI가 있지만 한국에는 이거에 해당되는 핵심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매출 증가가 반도체는 매출 증가가 나올 땐 좋다가 매출 증가가 꺾이면 여기는 뭐예요? 매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증가율만 꺾어도 주가는 부러진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 2021년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반도체. 왜냐하면 25년 1분기까지도 버틸 수 있거든요. 현재 매출 증가 컨선을 모아놓으면 반도체. 아, 이게 틀려서 이게 계속 좋아요. 확실한 건 2025년 가면 확실히 부러져요. 증가율은. 그러니까 마냥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으면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속도는 주는 거죠. 증가율 속도는. 네. 내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24년에 4분기에
그렇지. 보통 한 6개월 선행한다니까. 이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고 이게 벗어나서 다시 증가율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뭐 IBS 글로벌 IBS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말이 다 이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인다는 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처음 그림 생각해봐요.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갑니까? 내수는 부러져 있는데 수출마저도 잘 숫자가 안 나오면 이 생각이 깔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말 정도까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뭔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미스터 마켓에서 우리 한국의 미스터 마켓이 작동되고 있지 않을까. 특히 보세요. 수출이 이런데 우리나라 보면 투자한 건 다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트럼프도 또 가능성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걸 제가 세세하게 정치적 이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은 친환경도 싫고 관세도 좋고 이러면 이게 굳이 우리한테 좋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대선에 어떤 게 좋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지금 주식하기에 뭐 우리나라면 조선이나 기계나 뭐 이런 것들 방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약간 벗어나 있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뭐 LS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모회사지만 하여튼 단단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거 얘의 것들 뭐냐면 요쪽 관세 대중 경제가 들어가는 경제 하필은 이게 여기 반도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리쇼어링 이거는 둘 다 공약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린 관련된 건 되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2차 전지도 반등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 보고 있으면 딱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때려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방산, 조선, 은행 정도가 좀 그래도 편안하다. 요 세 개 정도. 이쪽 섹터가. 그러니까 그나마 편안한데 이거마저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다니고 방송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좀 됐는데 은근히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름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잖아요. 현명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로 몰려버리니까 또 이것도 걱정은 좀 되지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은 그러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냐, 뭐 좋게 보는 거냐 이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소는 이거야. 상방도 제한되어 있고 하방은 좀 더 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만 하지 마. 미국 올라갔는데 아침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야. 그와 다르게 갈 수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이제 다시 간다 해가지고 막. 그러기에는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하루 날씨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이게 여기 제목이 이건데 계절적으로 가을의 초입인지 가을의 말미인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근데 여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수확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즌에 씨를 뿌리려고 하다가는 자칫 한겨울에 씨도 못 펴보고 그냥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 시장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올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나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제까지 좋았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강달러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약달러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약달러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신흥국들이 좋아지는 시장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꼴찌였지만 우리가 또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어디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사랑. 이 얘기를 똑같이 이게 좀 컨선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근데, 뭐 1년 그렇게 되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는 게 뭐죠? 환율이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는 전 세계 GDP에서 그 나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할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묻자고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까요?
잘 안 줄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늘까요? 한국이 줄어들고 있어서 원화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최근에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지금 중에 나쁘게 본다면 드디어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요. 그렇죠. 긴축이 시작됐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다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자금은 전 세계에 뿌려져 있어요, 지금. 네. 뭐 어디 오만 것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일본 측의 자금은. 근데 여기서 BOJ 총재 뉘앙스는 묘했어요.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0.25까지 올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BOJ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늙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올해 이번에 0.25도 못 간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용기 있겠어, 저거 쟤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와서 이걸 살 확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이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자금들도 돌아오겠죠. 네. 또 하나, 그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달러가 약해져 버리면 야, 이거 미국 국채 시장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래? 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올해 성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올해 주식 풀로 갖고서 하셔도 돼요. 그냥 잘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버블이 어딘지 모르죠. 버블을 막 취하지 않고 버블의 향기를 맡거나 입술에만 묻히는 정도만 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는데 만약 지금까지 그걸 못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작 내 차례가 돌아올 거에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시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동성이 예측 불허로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과감한 사람들만 수익이 나는 장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사람들만 사는. 그렇죠. 근데 제가 주위에 저 중에 보통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평균 난이도가 중간 이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이냐고 물어본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는 병행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생각이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될. 네. 왜냐면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이 아주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장이 좋으면 저도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단순한 것이 좋지만 어떤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지금 쉽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몰라, 미국 주식 하면 될 거야. 그렇지. 그것도 큰일 날 생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미국 주식은. 또 위험한 생각은 그래? 미국 금리는 뭐 엄청 내려갈 거야. 미국 기준금리 낮춘다고 금리가 막 내려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제가 들으면 그렇게 간단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방송 보신 가족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30년 동안 이쪽 그 금융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통찰력이 생기신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LS증권 윤지호 대표님, 리테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